오늘 진행하는 명사초청 강연회에는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과 공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심에도 이렇게 흔쾌히 초청 강연에 응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두 분 모두 신심 깊은 불자님들이십니다. 또 정치계와 학계, 언론계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오시면서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박세일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통일이냐 분단이냐, 한반도의 통일은 축복이다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십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시대를 꿰뚫어 보시는 박세일 이사장님의 해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철 스님하고 과거에 아주 깊은 인연이 한때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성철 스님 모시고 가서 삼천배하고 한 달을 같이 이제 참선을 하고 오후에는 울력도 하고 육조단경을 또 배우고 그러면서 마지막 일주는 용맹정진한다고 일주일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을 그렇게 지내고 끝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게 67년 얘기인데 박세일 군 자네 머리 깎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저 밑에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이 속가에서 살면서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요즘 국제회의에 나가면요,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할 적에 한반도를 알고 있는 전문가일수록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커멘트가 두 개. 첫째 커멘트는 뭐냐? 대한민국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참 좋겠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통일이 가까이 오지 않느냐? 통일이 왜 당신들 보기에 그렇게 좋은 거냐? 통일이야말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말 축복이고 대행운이다 말이에요.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분배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은 굉장히 행운이단 말이에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세계에 말이죠. 돈이 없어서 투자할 돈이 없어서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투자할 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경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엄청난 2,500만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리고 거기에 엄청난 새로운 아주 열심히 일하려는 노동력이 싼 노동력이 생기고 지하 자원도 북한에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포항 제철소도 있고 제철 기술도 세계적이지만 철 원료를 우리가 국내에서 국내 매장량으로 철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만 하더라도 남한의 매장량이 남한의 철 매장량보다 1200배 많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우리나라 금 수요의 5%만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금 매장량이 남한보다 107배 많습니다. 마그네사이트 같은 건 남한에는 전혀 나지 않는데 북한에는 2만 4천억 불이라고 하는 매장량이 있습니다. 제가 3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십 개를 들어도 북한은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싼 노동력이 있고 학력 수준은 높고 잠재적인 시장에다가 거기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과 해외 경험이 결합이 되면은 많은 외국의 전문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우결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 경제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요. 북한 경제 개발에 우리가 필요한 자재의 80%만 남한에서 만든 물건을 갖다가 쓴다 하더라도 80%만 쓴다. 그것만 가지고 남한의 경제 성장률을 5 내지 6% 매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KDI를 몇 주 전에 갔더니 내년 성장률이 3%냐 5%냐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통일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5 내지 6%가 결합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고도 성장할 때 수준을 남한이 쉽게 회복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남한에서 문제되고 있는 각종 실업의 문제라든가 경기 침체의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수가 있다.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남북한만이 그걸로 좋으냐? 남한은 제가 볼 때 10% 가까이 성장할 수 있고 북한은 아마 연 25% 정도 성장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그런데 통일의 기회는 새벽처럼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 통일 못할 것 같다. 이게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통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분단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되면 좋지만 통일 안 돼도 그냥 그런 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발전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부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전략도 가능했을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통일하지 아니하면 과거처럼 우리가 상대적인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제가 보기에 5년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내지 15년간 통일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고 통일이 지연되면은 제가 보기에 첫째 일어날 수 있는 게 북한의 중국화입니다. 북한이 중국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학자에 따라서 표현의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제2의 티베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2의 만주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주국이란 뭡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만주에다가 청나라 최후의 황제를 갖다 놓고 괴뢰 정부를 세웠던 게 만주입니다. 북한에 중국의 괴뢰 정부가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친중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상원, 하원 있잖아요. 상원의 스태프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이 망하면, 붕괴하면은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은 중국에 의한 변방 성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바깥의 전문가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북한을 중국이 접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모든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대단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기운이 빠지고 있고 중국은 우기승천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 있다 그러면 결국 이 갭을, 이 차이를 중국의 힘이 메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국화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중국화가 되면 그걸로 끝나느냐? 낮은 전봉이 아니라 이제 청진에서 중국 배가 뜨기 시작합니다. 상선이 뜨게 되고 상선이 뜰 때는 그 뒤에 군함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지나서 공해를 통하겠죠, 물론. 대한해협을 지나서 이제 바레만이나 상해로 가기 시작하면은 불가피하게 일본은 재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무장까지도 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동북아는 북한의 중국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냉전,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의 냉전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8선은 이제 휴전선이 아니라 분단선이 이제 우리의 국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남한은 중국의 내에 있는 조그만 섬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그것에 대해서 이웃 나라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한까지도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일부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통일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느냐? 첫째, 통일에 대해서 관심과 의지가 없습니다. 한국이.
여의도에 가보세요. 여의도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잘 안 보입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제가 80년대 아까 청와대에서 그 청문회 만들 때 그때 여론조사한 걸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국민의 95년도 얘기입니다. 국민의 80%가 통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60%는 부담이 돼도 통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비용이 들어도 통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면요, 25% 정도가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45% 정도는 부담이 크지 않으면 통일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는 통일에 대해서 부담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반대합니다. 이거는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고, 그리고 실제로 젊은이들은 더 반대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는 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만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들 통일할 의지가 별로 없구나. 통일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자기들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2005년에 국회에 들어가서 2006년에 국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한반도 선진화 재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못 되겠다 해서 교수들 한 200~300명하고 주머니돈 털어서 만든 연구소가 한반도 선진화 재단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진화 연구를 하고 정책을 연구하다가 2008년에 통일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선진하고 뭐고 대한민국이 어렵겠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08년에 제가 스탠퍼드 대학에 안식년으로 가 있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 연구소에 보고서가 있었어요. 보고서 내용은 북한을 중국에 남기자고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냉전의 시대가 다 끝났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잘 지내면 되지 한국까지 가서 지킬 하등의 이유도 없고 북한 골치 아픈데 핵 문제를 해결을 중국에 남기고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하자 하는 보고서가 한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류의 견해는 아니지만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교수들하고 미국인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너희들 이거 크게 잘못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는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 한민족은 이제는 다음은 통일로 생각하지 새로운 분단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동도호부 얘기했습니다. 안동도호부. 신라가 통일하고 안동도호부 만들어 중국이 평양에 안동도호부 만들고 계속 자기들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7년인가 8년을 우리가 싸워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북한을 중국에 내긴다면 아마 1년도 못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한테만 나쁜 게 아니라 중국에도 나쁘고 미국에도 나쁘다. 근데 문제는 저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질문이 있다. 질문. 뭐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통일을 원합니까? 바깥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고 나고 돌아와서 제가 한반도 선진화 재단하고 조선일본가하고 미국에 있는 CSIS라는 연구소하고 같이 국제회의를 했어요. 외국 학자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서 부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책 보고 그 사람들 글 보면 다 압니다. 근데 왜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일이 너희들한테 좋다는 걸 설득하려고 2009년에 첫 회의를 하고 매년 지금 국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헤리티지 재단하고 조선일보하고 한선재단이 했어요. 근데 금년에도 제가 참 답답하게 느낀 게 중국의 전직 장성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분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요번에 한국에 가서 굉장히 제가 감동받은 게 있다. 이게. 그게 금년 봄 얘기입니다. 무슨 감동이냐. 아,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장성의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국민들이나 지도자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이것이 사실은 한국의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일 비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이 너무 큰데 통일이 좋은 건 좋지만은 과연 가능하겠느냐?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아주 180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일 비용이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 구호 비용입니다. 쌀을 가지고 가서 우선 지금 급한 대로 쌀도 전하고 식량도 전하고 의약품도 전하는 게 이제 긴급 구호 비용입니다. 이거는 크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재고 식량만 가지고도 북한 동포들을 5개월 내지 6개월 먹여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생산량, 식량 생산량 부족한 게 1년에 약 2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가격으로 하면 한 7억 불 정도 됩니다. 한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제로서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구호적인 측면에서 소비적인 지출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 이제 큰 부분이 보통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를 수준을 갖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거는 북한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비용이고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북한 개발 비용이 아니라 개발 투자가 되겠습니다.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 투자입니다. 경제 수준이 낮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으니까 경제 수준이 낮다는 건 투자 기회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저개발되니까 투자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막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럽시다. 그럼 투자가 거기서 끝나는 투자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대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소득 증대된 사람은 새로운 물건을 샀으려고 합니다. 수요가 또 증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과정에 북한 개발에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투자 수요를 일으키고 소비 수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갖고도 남한 물건의 80%를 쓴다면은 그것만 갖고도 남한 경제가 5 내지 6% 성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갖고 올라가서 지원할 경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돈을 쌓고 가서 던지면은 버블만 생기고 물가만 오르고 임금만 오르고 부동산 가격만 오르지 북한 동포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이 낮다는 것이 경제 발전에서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임금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발전하던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겪어야지 그 속에서도 훌륭한 기술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이래서 자생적인 북한 주민을 위한 경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으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이 한국의 지금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고 해외 자본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가보세요. 미얀마가 개혁 개방으로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세계은행이나 아시아은행이나 세계 투자가들이 들어가서 뭘 도와줄까, 뭘 투자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돈이 들어가고 한국의 기업이 들어갑니다. 세금으로 한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독일의 경우를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독일이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독일은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책 실패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노동 생산성이 동독이 서독보다 이만큼 낮았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그런데 임금을 같이 주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은 낮은데 임금을 같이 주게 하니까 동독의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 동독과 서독의 화폐가 구매력이 동독의 화폐의 구매력이 서독보다 3분의 1 수준인데 이걸 갖게 막 1대1로 교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독 사람들은 갑자기 구매력이 3배가 늡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조악한 물건을 사쓰지 않고 서독 물건을 사쓰고 해외 수입 물건을 사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독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고 생산비는 올라가 버렸고 임금 상승으로. 그러니까 동독 공장이 문 닫기 시작합니다. 2년 사이에 3분의 1이 문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업자가 막 나옵니다. 그거를 서독 수준의 사회보장 실업수당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비용의 80%는 다 이렇게 소비를 썼습니다. 동독의 발전을 위해서 쓴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동독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괜히 황장엽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되면 북한에서 그냥 난민이 내려올 것이다.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통일이 돼서 북한이 자유스럽게 되면 독재가 없어졌고 한 200만 톤 정도 쌀 200만 톤 정도 7억 불 정도를 북한에 좀 풀어주면은 먹고 살 수 있고 독재가 없어지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의 땅이 점진적으로 북한의 거주자한테 이제 사유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를 돌 때 항상 어느 나라는 하는 겁니다. 토지를 부분적으로 사유화해서 개인한테 줘야 됩니다. 거기 오래 살았던 분들한테 줘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공장에 약 15,000개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가동시켜서 주식을 노동자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스러워 독재가 없어졌고 먹고 사는 게 기본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할 때도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도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남한에 와서 무슨 거지 생활하는 게 무엇이 그 사람들을 원하겠냐. 전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고향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북한 동포. 원만하면 안 떠난다. 이게 황정혁 선생의 사실은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통일을 어렵게 보는 세 번째 이유. 첫째는 통일할 의지가 없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통일 비용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통일 투자입니다. 대부분. 이거는 남북한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을 어렵다고 보는 세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은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좌파든 우파든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현상 유지 정책이었습니다. 현상 유지 정책이었어요. 분단을 그냥 관리하고 도발만 하지 않으면 되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해 변화시켜서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자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유화 정책, 햇볕 정책을 쓴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 압박 정책을 쓴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 정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큰 형님이 좀 가난한 동생을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독이 동독이 엄청나게 지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10년 동안에 8조 지원한 거가 뭐가 큰 문제냐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독은 동독을 지원하면서요. 많은 지원을 했지만 지원하면서 동독에서 3만 4천 명의 3,400명의 아니 3만 4천 명의 동독에 있는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리고 왔어요. 가족까지 약 24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원한 대가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 텔레비를 볼 수 있게 했고 급한 경우에는 가족 방문을 집에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조건으로 해서 지원한 겁니다. 지원은 지금 잘못된 체제가 강화되는 걸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체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데 위한 지원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습니다. 압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 정책도 효과가 크지 못했던 거는 압박 정책을 써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량 지원을 중단하면은 북한의 동포들이 고통을 받는데 북한의 동포들이 고통받는 걸 북한의 지배자들은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95년에 북한에서 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96년에 200만입니다. 97년에 또 1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최소한 350만이 굶어 죽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을 옥수수로 사면은 전 인민을 3년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권이 우리가 식량을 지원을 중단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정말 변화시켜서 북한 동포들 정말 우리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기아를 벗어나게 하고 정치적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걸 목표로 해서 대북 정책을 하질 아니하고 현상 유지가 많았고 그냥 만나서 파티하고 무슨 금방 통일의 시대가 오는 듯한 환상만 국민한테 주었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외국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통일의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통일을 이루어서 한반도가 선진 1등 국가가 되고 이웃 나라도 번영 발전하게 해가지고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뚝 서느냐, 한 1200, 300년간의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삼류 분단 국가로 추락해서 변방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역사적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제가 보기엔 이 큰 방향이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통일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을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첫째는 통일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통일할 의지가. 지도자나 국민이 통일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삼국 통일 어디가 했습니까? 신라가 했습니다. 삼국 통일 신라가 했는데 신라가 고구려보다 무력에 강해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무력은 고구려가 강하고 경제력은 백제가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신라가 했습니다. 신라가 통일할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서는 대북 동포 정책이 없었어요. 북한의 당국자하고만 어떻게 할 것이냐만 갖고 논쟁했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동포 정책입니다. 북한 동포 정책입니다. 북한 동포를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껴안아야 됩니다. 저는 투명성만 보장이다.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돈과 우리가 지원하는 물자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만 확실히 보장하면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순히 식량뿐만이 아니라 의약뿐만 아니라 소비재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 물자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의 의지와 열정이 같이 전달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의 동포 주민들, 동포와 북한의 군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잡아내지 아니하면 통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군인들과 북한의 일반 동포들이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성철 스님하고 깊은 성철 스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는데 1970년대 중반에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는 뭘 질문하느냐? 통일에 대해서 질문을. 내 통일에 대해서 스님께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통일을 뭘 아냐?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통일을 내가 무슨 산속에 있는 산성에 뭘 통일을 하냐?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아주 짓궂었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될는지 한 말씀. 그게 7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난 모르겠다고. 근데 북한 동포들이 자다가 통일되는 꿈을 꾸게끔만 만들면 통일이 될 거다. 응? 북한 동포들이 자다가 남한 동포들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걸 꿈꾸게만 만들면 아마 통일되지 않겠냐? 이게 딱 한 말씀인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참 방향은 좋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북한을 통제하고 있고 남북이 이렇게 교류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탈북자가 얼마가 와 있어요? 2만 6천 명이 와 있습니다. 재중 동표가 한국에서 사는 분들이 약 50만이 넘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친척 방문 등등해서 북한에 자주 갑니다. 우리 여기 탈북자는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이 핸드폰이 약 200만 대가 있는데 남한에서 지금 북한으로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가가지고서 거기 좀 지내다 애 낳고 왔어요. 북한 체제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면서 우리가 북한 동포한테 우리의 진정성을 보낸다고 하면은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북한 동포들을 끼어안고 통일의 시대를 열자고 하는 노력을 성철 스님이 가르쳐준 노력을 안 했어요. 북한 당국하고 만나서 파티하고 무슨 회담하고 그래서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하지만 북한 오늘 시간이 없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북한 체제는 나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변하지 못해서 망할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자기 스스로 변화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라지만 그 일은 대단히 불가능하고 그럴 때
그 다음 대안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우리가 탈북자들, 제중 동포들이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북한 동포들한테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고 우리를 잘 대우해주고, 응? 그리고 정말 북한 동포들의 인권의 문제, 지금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근데 이 20만 명이 북한 안에서 비교적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이게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몸이 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발전시킬 때 어떤 인재들이 남아있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우수한 인재들이 다 정치범으로 가 있어요. 20만 명입니다. 자, 북한의 인권 문제나 북한의 기아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려운 속에서 통일해서 정말 우리가 한 민족이 돼서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어 싶어 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게, 그런 이야기를 북한 동포들한테 전할 것이냐, 탈북자나 여기 제중 동포, 아니면 남한에 가니까 남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건 확실하다 말이야. 우리보다 몇 배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빠서 북한이 어떻는지 큰 관심도 없고 통일은 얘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2등 국민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성철 스님이 생각하시는 남한을 꿈꾸는, 통일을 꿈꾸는 북한 동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통일 외교가 약했습니다. 통일 외교란 무엇이냐? 대미 외교, 대중 외교는 있으시면 통일 외교가 약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통일하겠다고 나서야 됩니다. 우린 통일하겠다. 또 통일을 할 수 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당신들한테 이롭다. 중국 너희들한테 이롭고 일본, 미국한테 이롭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통일해야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온다는 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통일 외교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미국과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건 잘못하면은요, 우리 통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일은 자기들 문제인데 왜 나한테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느냐. 거기 가서 우리 통일하겠다. 너희들 우리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통일 외교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중국이 반대하는데, 저 큰 나라가 반대하는데 우리 통일하겠느냐? 아, 미국이 소극적인데 통일하겠느냐? 이런 얘기만 한국의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학자들도 했습니다.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학의 국제관계연구소장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최근에 교수가 너희들은 말이야, 한국 사람들 너희들은 중국이 반대해서 통일을 못한다는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라 말이야. 우리가 언제 반대했느냐? 실력을 갖추라 말이야. 통일할 실력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정도가 됐다는 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통일을 통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통일은 중국한테도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엄청나게 중국의 이익이 될 것이고,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고, 미국의 이익, 러시아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통일하려면 첫째, 우리 국민이나 지도자가 통일할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는 노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성천 스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세 번째가 외국에 대해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불교의 역할입니다. 이미 제 말씀 속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불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우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들이 혹은 차세대가 갖도록 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호국 사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 사상을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민 사상이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을 통합하는 노력을 한국의 불교가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 원광법사의 호국 사상을 다시 21세기에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가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런 나라 사랑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민족이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민족적인 일체감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수량 절대주의,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남한에 우리가 개인적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옳습니다만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제가 볼 때. 역사 발전은 개인의 창의와 자유에 있습니다만은 그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이기적으로 갈 때는 그 자유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배려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가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는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그리고 그걸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연기적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데 그 개인이 우리 불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연기적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연기적 존재로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자유가 발전도 오지만 사회 피폐함도 동시에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연기적 자유주의를 저는 중심으로 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그거의 실천적인 덕목으로 보현 행원품을 우리가 시행한다면은 제가 볼 때 북한 동포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가서는 한국 불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제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은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일본, 통일된 한반도, 중국, 몽고, 무슨 대만까지 합쳐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이 될 텐데 경제 공동체, 안보 협력체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밑바닥에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동아시아 사상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동아시아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동아시아의 보편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참 특이해서 불교도 있고 동아시아 전체를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는 그다음에 대승불교도 있고 유교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 사상인 기독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평화롭게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양도 있고 서양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중국과 일본 불교와 유교, 기독교까지를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회통하고 불교, 유교, 기독교를 회통하고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회통하는 21세기 동아시아 사상을 한국 불교가 저는 해내야 되고 그것을 해낼 때 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 중심의 역사로 가는데 흔히들 아니 반도가 어떻게 변방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항상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끼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반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태리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시작은 반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국 이전에 당당한 하나의 세계 중심국가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성철 스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남한을 꿈꾸게 하자고 하는 성철 스님의 뜻을 따라서 저는 지금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그래서 선진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불자들의 또 우리 국민의 저는 또 성철 스님을 흠모하는 분들의 저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드시 통일을 만들어내서 100년 후에 이 땅에 살 우리 후손들이 22세기에 살 후손들이 21세기에 살았던 그때 우리들을 또 성철 스님을 흠모하면서 모였던 분들이 덕분에 통일된 선진 1등 국가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을 호소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